7년 만에 일본 고향을 방문한 한국 며느리가 도쿄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고 맙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뒤처졌다니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대탈출의 진짜 이유.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아유미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 결혼 생활 7년 만에 일본에 갔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밟는 일본 땅이었어요. 한국에서 남편 지훈과 딸 서연이와 함께 살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죠. 일본을 떠날 때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나왔거든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도쿄 시내로 향하는 전철을 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그대로라서 놀랐습니다. 7년 전 제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아니, 어쩌면 더 낡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거리 풍경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말이죠. 전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종이 신문을 읽거나 문고판 책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이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부야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나가려는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기 앞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충전하거나 자동 충전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기계 앞에 줄을 서야 했죠. 게다가 현금만 되는 기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금을 거의 안 쓰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로 해결되고 있었으니까요. 동창회 장소인 이자카야를 찾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목이 마르고 있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고 있었어요. 한국 편의점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당연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는 예전 그대로였죠. 이자카야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나나코, 리카, 에미.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지쳐 보이고 있었죠. 특히 나나코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고 있었어요. 다다미 방이었는데 무릎이 아프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의자에 앉는 식당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근황을 듣고 있었죠. 에미가 먼저 한숨을 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전히 차 심부름을 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남자 직원들 책상을 닦고 차를 타고 있었대요. 본인은 기획 업무로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리카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조회 때 여직원들만 따로 모여서 화장 검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립스틱 색깔까지 규정이 있었대요. 나나코는 더 심각했습니다. 결혼 3년 차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살림 검사를 하고 있었대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있었고 저녁 메뉴까지 간섭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편을 들고 있었고요. 회사도 그만두라고 압박하고 있었대요. 저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어머니는 명절 때나 가끔 오시고 오히려 육아를 도와주시고 있었거든요. 음식도 만들어 오시고 저희 부부 데이트할 수 있게 서연이를 봐주시기도 하고 있었죠. 남편 지훈도 집안일을 당연히 분담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떤지, 정말 일본과 다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것부터 말이죠. 매일 아침 남편 지훈이 서연이 등원 준비를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고요. 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면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각자 알아서 타 먹고 있었고 청소는 청소 용역 직원분들이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동료들과 편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있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있었죠. 회식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고 1차에서 끝나는 게 보통이었어요. 2차를 가자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있었죠. 퇴근은 정시가 기본이었습니다. 6시가 되면 다들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야근을 하면 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었고 대체 휴무도 받을 수 있었죠. 금요일 저녁에는 남편과 딸과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치킨을 먹고 있었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육아 이야기를 할 때였죠. 한국에서는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고 했더니 다들 믿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한 달 육아휴직을 썼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어린이집도 정부 지원이 많아서 부담이 적었다고 했더니 나나코가 놀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면서요. 대기자가 수백 명이고 들어가려면 엄마가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는 증명서까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 이야기도 했어요. 새벽 배송으로 아침에 신선한 식재료가 문 앞에 와 있고 저녁에 피곤하면 배달 앱으로 뭐든 시킬 수 있다고요. 마트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배송되고 있었죠. 친구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여자로 살기가 편한지 차별은 없는지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일본보다는 나았다고요. 적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차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압박도 없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눈치 주는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육아하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유연근무제도 있어서 필요하면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고요. 친구들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에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지쳤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숨막힌다고 했어요. 리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하고 있었는데 승진은 꿈도 못 꾼다고 했습니다. 나나코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었던 게 터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받고 남편한테는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죠.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도 심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나코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7년 전에 느꼈던 그 답답함을 나나코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저도 이렇게 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참고 살라고만 했었습니다.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면서요. 이자카야를 나와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의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왠지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지쳐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이고 있었죠. 한국의 강남이나 홍대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7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많이 늙으신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도 모른 척하고 계셨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서연이는 건강하냐고요. 사진을 보여드리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손녀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아버지도 슬쩍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부모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니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잘한다고 하니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죠.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동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옆집 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결혼하라고 압박했는데 안 한다고 버티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또 앞집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매일 싸운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일본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억압받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어요. 경제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서연이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 아찔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사실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국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언제든 오시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7년 전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곳이었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디지털 전환을 못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했죠. 그때를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였던 다카시가 갑자기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라고 통보했던 날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죠.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제 꿈이나 커리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반지를 돌려주고 나왔었어요. 다카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왜 차냐고, 나이 들어서 후회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지훈을 만났던 거였어요. 광고 에이전시 미팅에서였는데 지훈은 저를 전문가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여자 디자이너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러 나나코를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있었어요. 밤새 많이 생각했다고 했죠. 저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언제든 환영이라고, 우리 집에 묵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나코는 정말이냐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장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가보고 싶다고 했죠. 한국이 정말 저 말대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나코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다 탈 수 있다는 것, 스문의 시간 편의점이 정말 많다는 것, 카페에서 몇 시간씩 있어도 눈치 안 준다는 것 등등 말이죠. 나나코는 신기해하면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도 된다고, 여자라고 뒤로 물러설 필요 없다고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낄 거라고 했죠. 나나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동창회 행사의 일부로 모교 방문이 있었거든요. 학교는 놀랍게도 하나도 안 변해 있었어요. 30년 전 건물 그대로, 시설 그대로였죠. 한국에서는 학교들이 계속 리모델링하고 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흙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전자칠판으로 바뀌고 있었는데요. 학생들도 종이 교과서만 들고 있었어요.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께 여쭤보니 디지털 기기는 교육에 방해가 된다며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체육 시간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여학생들은 여전히 블루머를 입고 있었어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복장을 강요하고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한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학생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보니 남학생들이 먼저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뒤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전혀 안 변한 모습이었죠. 제가 학생일 때도 그랬거든요. 한국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다 같이 줄 서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리카와 에미도 와 있었습니다. 다들 씁쓸한 표정으로 학교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었죠. 에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 알 것 같다고요. 저녁에는 동창생 전체가 모이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다들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여자 동창생들 중에 과장 이상 직급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일반 사원이거나 파트타임이었죠. 남자 동창생들은 부장, 차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한 남자 동창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냐고요. 한국 남자들은 다 마초 아니냐면서 비웃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남자들보다 훨씬 가사와 육아에 협조적이라고요. 그 동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자가 설거지하고 빨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부부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이상한 거라고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나코, 리카, 에미와 함께 조용한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4명 다 할 말이 많았죠. 학교도, 동창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에 대해서요. 리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판매직이라고. 본사 기획팀으로 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여자는 안 뽑는다고 했대요. 기획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면서요. 에미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IT 회사인데도 여자 개발자는 거의 없고 있어도 단순 코딩만 시킨다고 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남자들이 맡고 있었고 여자들은 보조 역할만 하고 있었죠.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다니는 광고 에이전시는 여자 팀장도 많고 여자 임원도 있다고요. 실력만 있으면 성별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 리더도 실력 있는 사람이 맡고 있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나나코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또 왔었다고,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2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다고요. 남편은 옆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고 오히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대요. 더는 못 참겠다고, 정말 도망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나코에게 말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저도 7년 전에 그런 선택을 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훈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빠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엄마 없으니까 계속 찾는다고 빨리 돌아오라고요. 지훈이 집안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좀 어질러져 있었지만 부녀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고 하면서 웃고 있었죠. 내일은 장모님이 오셔서 반찬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어요. 저희를 간섭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셨죠.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고생한다고 서연이는 자기가 봐줄 테니 마음 편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명절 때도 전 부치는 거 도와주시고 오히려 며느리 쉬라고 하셨죠.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니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문화부터가 달랐어요. 한국은 핵가족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도쿄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양복 입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자들은 있어도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었고 나이 든 여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문화가 여전했던 거예요. 지하철을 타니 여성 전용 칸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이 워낙 많아서 만든 거였죠. 한국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CCTV도 많고 신고하면 바로 처벌받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죠. 백화점에 가보니 여직원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어서 오십시오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한국 백화점도 친절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자연스러운 미소와 인사 정도였어요. 과도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던 거예요. 카드 결제가 되는 곳도 IC칩을 읽는 게 아니라 마그네틱을 긁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병원에 가야 해서 찾아갔는데 여기도 문제였습니다. 종이 차트를 쓰고 있었고 예약도 전화로만 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앱으로 예약하고 순서되면 알림이 오고 있었죠. 대기 시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방전을 종이로 들고 가야 했고 약사가 일일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산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약국에 도착하면 이미 약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녁에 나나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고요. 다음 달 초에 일주일 휴가를 내서 간다고 했어요. 리카와 에미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기뻐하면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 같이 묵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나나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어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제 회사에도 일본인 직원이 몇 명 있었거든요.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었어요. 나나코는 정말이냐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리카도 마케팅 경력을 정리해보겠다고 했고 에미는 개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고 했죠. 다들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국 전날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거였죠. 어머니는 김치를 담가서 주셨어요. 서연이 주려고 일본 과자도 잔뜩 사주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나갈 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라고, 서연이도 잘 키우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땅을 떠날 때는 화가 나고 억울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타까웠죠. 변하지 않는 일본,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걱정되고 있었어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못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나코, 리카, 에미가 용기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돌아간다고, 친구들도 조만간 한국에 놀러 온다고요. 지훈은 반가워하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친구들 환영한다고, 한국의 좋은 곳들을 구경시켜 주자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지산이 멀리 보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나라, 제 고향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더 행복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가족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지훈과 서연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인데도 많이 컸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훈이 짐을 받아들며 수고했다고, 일본은 어땠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일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음 달에 온다는 소식에 지훈도 기대하고 있었죠.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일본 이모들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동료들이 일본은 어땠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7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었다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았다고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일본 출장 다녀온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일본 회사와 협업했는데 아직도 팩스를 쓰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회사 규정상 팩스만 가능하다고 했대요. 결국 한국 쪽에서 팩스를 구해야 했다고 하면서 웃고 계셨죠.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친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니 나나코, 리카, 에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 한국이라 떨린다고 했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전망까지요. 일본 도쿄의 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다고 했어요. 월세도 도쿄보다 저렴하다고 하니 더 놀라고 있었죠. 저녁은 지훈이 직접 요리를 해주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충격받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하면서 지훈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회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강남의 대기업 오피스 거리로 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 여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회사 밖에서 일하는 걸 상상도 못한다고 했죠. 재택근무도 거의 없고 유연근무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는데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종업원을 부를 필요도 없고 메뉴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결제도 테이블에서 바로 할 수 있었고요. 일본 식당들은 아직도 종이 메뉴판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광고 에이전시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팀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서 가능했죠. 오픈된 사무실 구조, 자유로운 분위기, 남녀 구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팀장님을 보고는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육아휴직 중인 남자 동료를 만났어요. 아기를 안고 회사에 들른 거였죠. 친구들에게 소개하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였죠. 스트리트 공연, 독특한 가게들, 자유로운 분위기에 친구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클럽 거리도 구경했는데 여자들끼리도 편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들끼리 클럽 가는 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들을 보여주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죠. 그리고 바로 옆 삼청동의 모던한 카페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다가 젊은 여성 장인을 만났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 공예가 거의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했죠. 여자가 장인이 되는 건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 건물을 보면서 친구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개발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에미가 가장 놀라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캠퍼스도 방문했는데 젊은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여성 창업자도 많았고 투자받는데 성별 차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정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창업자가 투자받기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주말에도 아빠들이 골프나 가고 육아는 엄마 몫이라고 했죠.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을 따라 달리기도 했습니다. 따릉이 시스템에 감탄하면서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자전거 대여가 복잡하고 비싸다고 했죠. 저녁에는 동대문 DDP를 구경했어요. 미래적인 건축물과 야경이 아름다웠죠.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새벽까지 영업하는 상점들, 활기찬 상인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쇼핑 시스템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5일째, 친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 헤드헌터,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들 말이죠.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나나코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제가 아는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님께 연락해보니 관심을 보이셨어요.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하셨죠. 리카도 마케팅 경력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0년 경력인데도 일본에서는 계속 말단 직원 취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의 마케팅 에이전시들은 경력직을 우대한다고 설명해 주었죠. 성별보다는 실력과 경험을 본다고요. 에미는 개발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기터브를 보니 프로젝트도 많고 코드 퀄리티도 높았죠. 한국 IT 기업들이 개발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했더니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회사들이 일본어 가능한 개발자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본인 직원 2명도 함께였어요. 그들이 한국 생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처음엔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 일본인 직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과장 승진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과장이 되었다고요. 실력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좋다고 했죠. 결혼했지만 회사에서 전혀 눈치 주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나나코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봤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주거 지역을 보여주었어요. 신도시의 깨끗한 환경,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에 감탄하고 있었죠. 특히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키즈카페를 구경시켜 주었는데 친구들이 충격받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일본은 도시의 아이들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공원도 작고 실내 놀이터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요가, 필라테스, 요리, 미술 등등 말이죠. 나나코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일식, 양식, 한식, 디저트까지 뭐든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30분 만에 음식이 도착하자 또 놀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상태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왔어요. 일본은 배달이 거의 없고 있어도 종류가 한정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배달비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국 방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을 보면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나나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카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죠. 에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IT 개발자로서 한국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것 같다고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나코는 3개월 안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이미 디자인 스튜디오와 연락 중이었거든요. 리카는 좀 더 준비를 해서 6개월 안에 오겠다고 했고, 에미는 한국 IT 기업들에 지원서를 넣어보겠다고 했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한국에 오면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죠. 2달 후, 나나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디자인 스튜디오에 합격했다고요.
비자 준비 중이고 다음 달에 한국으로 온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짐도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무섭기도 하지만 설렌다고 했습니다. 나나코가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새 출발이었죠.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어서 그 근처로 알아보기로 했죠. 나나코의 첫 출근 날 같이 회사까지 가주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기대도 컸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죠. 환영회도 해주었고 업무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나코가 완전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원룸을 구해서 독립도 했어요. 보증금이 좀 부담되긴 했지만 월세는 도쿄보다 저렴했죠. 혼자 사는 여성에게 안전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CCTV, 경비원까지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나나코의 성공적인 정착 소식이 일본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니카가 곧 따라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신년일에도 평사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매니저로 인정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니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나코와 저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3명이 다시 만나니 감격스러웠어요. 니카는 벌써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니카의 회사는 동대문에 있었어요. 한국 패션의 중심지였죠. 첫 출근 후 리카가 놀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리카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반영했다는 거였어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제안이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칭찬하셨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여자 직원의 아이디어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에미도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의 유명 게임 회사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봉도 일본보다 훨씬 높았고 스톡옵션까지 준다고 했죠. 무엇보다 개발자로서 제대로 대우받는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에미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4명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죠. 각자 한국 생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나코가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하는 게 즐겁다고요. 디자인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다시 깨닫고 있다고 했죠.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은 온전히 자기 시간이라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니카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당당해졌다고요. 자기 의견을 말해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죠. 에미는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 코딩만 시켰는데 여기서는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었어요. 최신 기술도 바로 도입하고 교육 기회도 많았죠. 무엇보다 여자 개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친구들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해 있었어요. 나나코는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 개발자였는데 정말 젠틀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더치페이하고 집안일도 같이 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했죠. 니카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요. 일본에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팀장이 되면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에미는 회사에서 해외 컨퍼런스에 보내주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대회였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 주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자 개발자를 그렇게 투자할 리 없었으니까요. 일본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 넷이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냐고 묻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나코의 회사에 일본인 디자이너가 한 명 더 입사했어요. 나나코의 추천이었죠. 니카의 회사도 일본 시장 담당자를 더 뽑고 있었고 에미의 회사는 일본 게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인 개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왔죠. 일본의 답답한 성차별 문화를 벗어나고 싶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일본보다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였죠.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넷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고 있었죠.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나나코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가 도망친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택한 거라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했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리카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알려주자고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여성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에미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IT 업계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 개발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댓글로 용기를 얻었다고, 희망을 봤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7년 전 저 혼자 한국으로 왔을 때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선택을 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끔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 집이 일본 여성들의 쉼터가 됐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에 새로 오는 일본 여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집 구하는 것부터 회사 적응까지 말이죠. 서연이도 이제는 일본 이모들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었어요. 나나코, 리카, 에미 이모가 오면 좋아서 방방 뛰고 있었죠. 일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나나코가 결혼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일본에서 가족들도 왔는데 한국의 결혼 문화에 놀라고 있었죠. 특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서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리카는 이사가 되었어요.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공로였죠. 나이 35세 이사라니 일본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에미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한일 게임 교류 플랫폼이었어요. 투자도 받았고 팀원도 모았죠. 절반이 여성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여성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한일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을 아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요. 우리는 증명하고 있었어요. 여성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가끔 일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본 사회, 여전히 차별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아니 어디서든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그게 우리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